70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머니 트렌드 2024 57가지 키워드로 전망하는 대한민국 돈의 흐름. 저자 김도윤 외. 출판일 2023년 10월 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부자의 안목을 가져보자. 책 소개. 한국 경제의 부동산, 주식, 사회 트렌드, 테크, 인구 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8인의 인사이트를 한 권으로 만나다. 2024년 청룡의 해, 부의 기회를 선점할 57가지 머니 트렌드. 돈을 대하는 태도와 올바른 투자관을 알려주며 세계와 한국 경제 속 돈의 흐름을 생생히 짚어주고자 기획된 머니 트렌드 시리즈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간되었다. 머니 트렌드 2024는 경제 전반, 부동산, 주식, 테크, 인구, 사회 이슈 그리고 올해 새롭게 문화 트렌드 분야까지 더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돈의 흐름을 전망하고 이를 57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한층 더 탄탄해진 내용으로 부의 노하우와 전략을 소개한다. 누적 조회수 7억 뷰, 300만 명의 구독자가 믿고 보는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의 김도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의 정태익은 경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 전문가들을 모아 2024년 꼭 알아야 할 부의 인사이트를 이 책에 담았다. 머니 트렌드 2024는 지금처럼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의 회복세가 번갈아 드러나는 혼돈의 시기에 부를 얻기 위한 올바른 방향성과 투자 원칙을 제시하고 돈의 트렌드를 재테크와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위기에 대비하고 판도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이 책을 공부하길 바란다. 읽는 것만으로도 돈의 흐름과 부를 얻을 아이디어가 손에 잡히는 것은 물론 누구보다 빠르게 부자가 될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도윤.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구독자 183만 명 2023년 9월 기준 유튜브 채널 김작가TV를 운영 중이다.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인물을 인터뷰해오며 전문 인터뷰어로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왔다.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럭키, 머니트렌드 2023 공저, 유튜브 젊은 부자들 등을 썼다. 정태익. 독보적인 투자 지식과 결단력으로 13년간 30채가 넘는 부동산에 투자하며 얻은 지식을 유튜브 부익남TV를 통해 108만 구독자 2023년 9월 기준와 공유하고 있다. 재테크 분야 최단기간 11만 부 판매 기록을 세운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을 비롯해 머니트렌드 2023 공저를 집필했다. 최상욱. 하나증권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거쳐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로 일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9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국경제신문 건설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3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 등이 있다. 홍춘욱. 1993년 한국금융연구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현재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2016년 조선일보와 FN가이드가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로 선정하며 부동산, 금융, 국제 경제 분야의 1순위 인터뷰어로 손꼽혀왔다. 대한민국 돈의 역사,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등을 썼다. 책에서 얻은 내용.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에 필요한 단 한 권의 책. 2023년은 여러 의미로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2022년 갑작스러운 자산시장의 붕괴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세계 경제가 방향성을 잃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숲속을 헤매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내딛는 불안한 시기를 보냈는데 2023년은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무색할 정도로 2022년에 겪었던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자산시장은 그런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연초부터 빠르게 반등하여 하락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면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자산시장이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 참여자들도 이것이 정말 회복인지, 일시적으로 반등한 후 다시 하락할 것인지를 놓고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시기에 머니트렌드 2024 발간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작년 머니트렌드 2023 은돈의 트렌드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 없다는 점에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획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만들었다면 올해는 작년에 이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기대감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인원으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8인을 모아 2024년 새로운 해에 일어날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제 전반, 주식, 부동산, 테크, 인구, 사회 문제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이야기하게 된 문화 트렌드 분야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돈의 전망을 총 57가지 키워드로 묶어 더욱 탄탄해진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욕망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안다는 것은 사회 주체로서 경제를 좀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기존의 재테크와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이들이나 투자자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을 찾는 1인 사업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마케터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독자에게 실질적인 인풋을 제공할 것입니다. 머니트렌드 2023부터 책을 함께 기획한 183만 구독자 김작가 TV 유튜브 채널의 김도윤 작가님,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님과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 외에도 트렌드 분석가이신 날카로운 상상연구소 김용섭 소장님, 더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의 최상욱 대표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이신 최재붕 교수님이 머니트렌드 2024에 새롭게 참여해주신 덕분에 독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청룡의 해인 2024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희망을 담아 말하면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동쪽에서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듯 우리가 기다렸던 기회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불안과 절망을 말할 때도 투자자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부를 얻을 기회를 찾아냅니다. 여러분에게도 머니트렌드 2024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한 부의 인사이트를 얻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에 주목하라. 한국 경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우리는 2024년 미국 대선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예상해 본다면 첫 번째,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쇼어링, 즉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의 회귀를 촉진하는 다양한 법안 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환경 정책은 점차 후퇴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싱크탱크 AF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이 10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6%포인트나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차기 정부에 반영될지 그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 번째, 대중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기업인 틱톡이나 공자학원 중국 정부가 중국 문화와 사상을 전파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세계 각 나라에 설립한 기관,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추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복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 중국으로선 쓴맛을 볼 수 있지만 이는 한국 입장에선 기회이자 도전이 되는 청신호다. 한국의 대중 교역 비중이 높다 보니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대중 정책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리쇼어링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다시 승리한다고 가정해본다면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리쇼어링과 환경정책, 그리드 투자 전력 인프라 산업 등이 있다. 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적대적인 대중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에는 미국 대선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총선을 치른다. 미국 정세보다도 더 관심을 모아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중위기의 총선은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다만 정치, 제도 면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중요 부문은 앞서 말했듯 수출과 부동산인데 수출에 미치는 총선의 영향은 거의 없다. 결국 제도적 측면인 부동산 관련 규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총선 전후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이슈로 보인다.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부문의 세금은 결국 국회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선 결과는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판단된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여당이 우세할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기조로 갈 것이고 야당이 우세할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규제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는 많은 부자를 낳는다. 주가 변동에 초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필자가 비교적 주가 앞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첫째, 투자하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할 것이므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나와 관계가 없다. 필자는 햄버거를, 그중에서도 KFC의 타워버거를 가장 좋아한다. 만일 KFC 앞을 지나치다가 오늘만 특별히 할인한다는 문구를 발견하면 어느새 키오스크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타워버거가 주는 맛과 만족감은 정해져 있는 데다 가격이 싸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러나 주식은 다르다.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팔고 싶어진다. 그래서 주식을 기펜제기fen 가격이 하락할 때 상승할 때 수요도 감소 증가하는 재화라고도 한다. 단, 내재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투자하는 이들에 한해서. 둘째는 국가 경제나 기업의 내재 가치와 관계없이 주가가 변동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지나가게 마련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병했을 때 전 세계 주가가 급락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방향을 바꾸어 랠리를 시작하더니 2021년에는 전임미답의 경지까지도 올랐다. 모든 인류의 삶이 코로나 전으로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2019년과 2023년은 똑 닮았다는 생각마저 든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 주식시장이 말 그대로 반토막 났으니 코로나 대유행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금융위기는 역설적으로 많은 부자를 낳았다. 그때부터 필자는 바우포스트 그룹세스 클라만 회장의 2008년에 얻은 20가지 투자 교훈 중 8번 위기 상황에서는 폭넓고 유연한 투자 접근이 필수적이다. 기회는 다양한 업종과 시장에 걸쳐 막대하게 나타나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다와 9번 반드시 하락할 때 사야 한다.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에 비해 더 많이 살 수 있고 매수자 간의 경쟁도 훨씬 적다. 언제나 좀 잃은 편이 늦는 편보다 낫다. 그러나 추가 하락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글을 책상에서 한 번도 뗀 적이 없다. 코로나19 위기는 10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찾아온 셈이다. 행운에 속지 마라의 저자 나심 탈레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연간 수익률이 15%이고 변동성은 10%인 훌륭한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할 경우 플러스 수익률일 확률은 93%라고 한다. 같은 주식을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면 확률은 77%이다. 여전히 매우 높다. 이것을 한 달 단위로 보면 수익날 확률은 67%로 줄고 하루 단위로 보면 54%로 줄어든다. 매시간 MTS를 확인한다면 50%로 훅 떨어진다. 주식창을 열심히 들여다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뇌가 손실을 매우 싫어한다는 데 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이 같은 금액만큼의 이득을 볼 때 느끼는 기쁨에 비해 2.5배나 크다고 한다. 만일 당신이 매시간 보유한 기업의 주가를 체크한다고 해보자.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은 꼭 반반이다. 그런데 오를 때 기쁨보다 떨어질 때 슬픔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는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여기에서 끝나면 다행이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아주 낮은 가격에 팔게 되고 결국 그 주식은 그날을 저점으로 헐헐 날아간다. 당신이 투자했던 그 기업은 연간 단위로는 오를 확률이 93%나 되는 훌륭한 기업이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계속 변동하는 주가를 확인할 것인가? 2024년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먼저 매매는 하향 안정화로 전망한다. 기준이 되는 전세 가격이 시장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은 월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것이고 전세가 하락으로 매매가 역시 하락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말했듯 특례론 정책이 종료되고 총선 효과도 떨어지면 주택 수요도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으로 전세는 약보합 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변동의 폭이 극히 작은 상태 및 약하락세일 것으로 보인다. 월세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여 시장 전세 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월세는 약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가 명목으로는 3%대 성장세를 보이고 실질 1%대, 이러한 성장을 반영하여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의 지출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추가로 전세 비선호 등에 따라 월세 선호 역시 작용할 것이어서 한 자릿수 범위 안에서 월세 집값이 오를 것이라 전망한다. 2023년에 전세가가 하락한 것은 월세가 내려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금리가 튀어서이다. 2024년에는 월세가 오르더라도 전세가 빠지는 이유는 월세는 성장률 때문에 오르지만 전세는 금리 상승의 시차를 둔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해서 빠지기 때문이다. 2023년도 1분기 때 시장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전세값이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2022년 하반기에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월세가 내려서가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그런 것이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게 된다면 이 영향으로 전세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 2023년에 금리가 다소 오르는 상황에 이미 대출이 너무 많아서 추가 대출을 일으킬 수 없는 모습이 한국 가계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 대비 가계 대출이 과도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정부에서 아주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 덕분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 정책이 끝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잘 대응해야 한다. 다만 모든 시장 전망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또 다른 특례론이 등장해 금리나 DSR 같은 시스템이 우회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졌다. 시스템이 우회되고 자산시장의 조정이 가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 연준도 이를 10년 넘게 해왔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시장 조정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청약이 답이다. 2024년에도 매매가가 하락할 전망이라면 집을 사면 안 되는 걸까?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사실 2023년에 이어 2024년 역시 집을 구매하기에 썩 좋은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청약이 유일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이나 민영주택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청약은 무조건 시도해보면 좋다. 2023년도에는 사전 청약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는 사전 청약 물량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청약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 청약을 계속 도전해야 될 것 같다. 다만 종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도 좀 저렴했는데 2023년 7에서 8월부터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기 시작해서 민영주택의 일반 분양은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다. 아무튼 2024년만 놓고 보면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제 지역의 청약과 공공택지의 청약은 항상 받아볼 것을 권한다. 올해 주택 인허가가 없으니 공급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2023년 3분기부터 수도권 청약 시장이 너무 호황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적진 않을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건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겨주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2024년 인가는 대폭 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식적으로 청약 시장이 호조면 분양이 위축될 리는 없다.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공급이 예상했던 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지나친 쏠림 현상을 경계했으면 좋겠다. 자산 가격이라는 게 시차를 두고 찾아오는 것이다 보니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적인 사고를 통해 지방 주택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 눈도 필요하다. 2022년 분양권 전매 제한 허용 및 다주택자 참여 허용 등의 대책으로 청약이 과열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오히려 2023년 하반기 이후 규제 지역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분양 가격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무주택자가 청약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1주택자는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 윤석열 정부의 세법이 2주택까지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추가 1주택까지는 괜찮을 듯 보인다. 다만 부동산은 전체 자산의 절반 수준의 규모로 운용하기를 권한다. 특히 2024년은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으며 부동산이 금리에 너무나 예민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져서 초과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기에 좋은 자산이 아닐 수도 오히려 위험한 자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꺼지지 않는 중고차 시장. 2024년은 30조 원 중고차 시장에 새로운 문이 열린다. 국내에서 신차는 연간 170만 대 정도 팔리지만 중고차는 250만 대가 팔린다. 연간 거래 규모도 30조 원 정도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3년 3월 주주총회에서 중고차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국내 신차 시장 점유율은 88.59%다. 당연히 중고차도 절대적 점유율을 가질 수밖에 없다. KG모빌리티도 주주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2022년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23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본격적 시작은 2024년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벌이며 중고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원년이 되는 것이다. 렌터카 업계 1위인 롯데렌탈도 중고차 판매, 중고차 렌탈 사업에 나선다.
2위인 SK렌터카도 마찬가지다. 제조사뿐 아니라 여러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온다. 대기업이 진출한 30조 원 시장의 첫 해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영세한 중고차 회사들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만연하던 문제들이 해소되면 소비자로선 긍정적이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는 중고차 판매 대수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2년간 제한을 두기도 했다. 2024년 4월까지 현대차 2.9%, 기아 2.1%, 2025년 4월까지 현대차 4.1%, 기아 2.9%로 제한하는 것이다. 두 회사 합치면 첫해 5%, 이듬해 7%인데 제한을 둔 2년간 30조 원 시장에서 연간 1조 5천억 원, 2조 원인 셈이다. 중고차 시장이 역대급으로 활발해질 해가 2024년인 건 분명하다. 그동안 벤츠, BMW, 포르쉐 등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해왔다. 2011년부터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한 벤츠는 연간 1만 대 이상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15에서 20%가 고가의 고성능 라인인 AMG 모델이라고 한다. 싼 것을 사는 게 중고가 아니다. 벤츠 인증 중고차 판매가 몇 년 사이 3배 정도 증가했는데 다른 수입차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토요타도 인증 중고차 사업에 나서기로 했으니 2024년 수입차의 인증 중고차 시장은 더 성장세가 커질 것이다. 중고차 시장만 성장하는 게 아니다. 빈티지 자동차나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디지털 문명 시대가 포착한 부의 기회. 디지털 문명 시대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테크 지식을 꾸준하고 깊게 습득하고 그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오픈AI 창업자 샘 알트만은 2023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규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광고의 알고리즘을 지나치게 기업 이익에 맞춰 변경시키면서 미 의회에서 크게 질타받았다. 소비자가 주도권을 잡는 시대의 휴머니티에 반하는 기업의 이익 추구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샘 알트만 외에도 많은 이들이 기본소득, 월드코인 등 AI로 인한 인류 사회 디지털 양극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중이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술은 도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의 기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테크는 중요하다. 특히 인류가 보편적으로 좋은 경험이라고 느낄 수 있는 기술이라면 더욱 그렇다.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CEO의 휴머니티의 실현 의지 그리고 대중과의 공감 능력이다. 대중이 일론 머스크에게 열광하는 것은 그만큼 MZ세대와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는 선을 넘어 탐욕적 행동을 하거나 반사회적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테크는 기술력은 기본이고 주력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10년간 권력화된 MZ세대가 시장의 생태계를 바꿀 것이다. MZ는 테크 활용 능력이 뛰어난 세대다. 그들이 열광하는 기술과 그들이 열광하는 CEO와 기업이 있다면 반드시 주목하라. 거기에 부의 기회가 있다. 한 번째 인구 감소국 일본에서 산업의 답을 찾다. 인구 변화는 구조 개혁을 뜻한다. 가족 단위와 결성이 변화했으니 저성장, 고학력 등 보편적 원인과 함께 한국만의 변화 요인도 바꿔주는 게 필수다. 가령 공부만 잘하면 인생이 편다는 과거의 주장과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고학력과 대기업 인생 모델을 따라 국민 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려드는데 아쉽게도 이곳은 고분업, 고밀도 공간답게 출생률이 낮은 지역이다. 결혼해도 직주분리형 주거의 한계와 육아의 부담까지 안아 후속 세대의 출산 의지를 떨어뜨린다. 그렇다면 고학력, 대기업 인생 모델부터 시대 변화에 맞춰 바꾸는 게 좋다. 성적순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대입체계부터 손을 봐서 모두가 잠재적인 인재로 활약이 가능한 입시 정책을 펴는 게 맞다. 이후 세대부조형의 복지, 조세, 고용, 산업 정책 등도 저성장과 인구 감소에 맞춰 재설정하는 게 효과적이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나던 고도성장기에 의탁한 인구 보너스는 끝났다. 이제는 저성장에 의한 인구 보너스 생산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걱정할 때다. 인구 감소 시장 축소 산업 사양의 고정관념으로 인구 변화의 파고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럴 때는 정밀한 상황 분석과 역발상적인 혁신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화, 고급화 전략. 자연 감소 2006 총인구 감소 2016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인구 감소 국가가 된 일본은 이 논리라면 성장 자체가 어렵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춰 성장세를 나타낸 기업, 업종이 적지 않다.
저출산처럼 육아 및 취약 연령의 냉정한 절대 감소조차 혁신적이며 지속적인 수익으로 변화시킨 업종도 상당히 많다. 같은 업종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기업의 실적은 달라진다. 일례로 교육, 육아 산업은 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시장을 보면 고급화, 특화 전략을 통해 1인당 소비와 투자액이 되레 늘어났다. 맞벌이가 늘고 공공투자까지 가세하며 시장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소매 산업도 비슷하다. 인구 감소로 일상적 수요가 줄면 도소매 유통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일본은 대형 할인점의 고전과 함께 소형 편의점이 시장을 장악하며 정리되었다. 고급, 세분화를 통해 편의점이 생활 안전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시장이 커진 것이다. 인구 변화가 빚어낼 새로운 산업. 대표적인 업종이 반려동물, 공유, 손해보험, 전자상거래, 인재산업 등이다. 반려동물은 산업적으로 가족 분화를 대체할 유력한 소구 대상이다. 육아보다 반려라는 표현처럼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6조 원에 달하며 고성장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제 가족의 기능을 대체할 펫 산업은 불황 속에서 성장하는 파트다. 사용 가치를 중시하며 친환경 트렌드를 이끄는 공유시장, 사망보다 생존 보장을 우선하는 틈새형 미니 보험이 주도할 손해보험 시장, 호노 사피엔스로 생활 필수가 된 유통혁명의 전자상거래 시장, 고용의 변화와 아웃소싱에 맞춰진 매칭 가치를 중시하는 인재산업 등은 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활발히 운영되는 알짜 산업이다. 또한 간병 및 의학 산업처럼 성장이 뚜렷한 연령 산업은 당연히 눈여겨봐야 한다. 신도시 실험. 한국의 출산율 0.78명은 일본 1.27명보다 훨씬 나쁜 데다 내리꽂는 형태로 단기간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장기간의 경험이 축적됐기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지점도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세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올 수 없지만 한국과 유사한 경로에서 성과를 낸 경험이면 한국의 구조 플러스 일본의 실험이라는 조합에 주목해봐도 좋다. 그 중에서도 신도시가 양 국가의 비교 대상이 될 만하다. 1960년대 도쿄 외곽에 건설된 신도시의 수명 현재과 조정 미래에 대한 대응은 1989년 제1기 신도시를 시작한 한국에도 유의미하다. 현재 일본 수도권의 신도시는 여전히 몰려드는 사회 전입 덕분에 확장성을 지닌다. 유령 마을로 변질된 구축 아파트의 가격 급락, 물건의 방치 속에서 광역교통의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과 신형 조성은 고가 행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유연 근무 형태가 도입되어 아날로그의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직주 분리가 점차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다만 한국은 도쿄 블랙홀을 자랑하는 일본과 달리 수도를 향한 사회 전입이 조금씩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1000만 명 인구를 자랑한 서울은 스태그플레이션 성장 감소 물가 상승 이 비전엔 직주 분리 탓에 취약한 연결고리인 청년 인구의 경기 러시 속에 계속해서 감소세다. 경기도 인구도 2022년부터 통계로 보면 통계로 마이너스를 내기 시작했다. 총인구 감소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신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주택 개발이 유효할지 고민할 시점이다. 본격적인 인구 감소에 맞춰 선제적 차원의 공급 조정마저 거론될 정도다. 일본과 가장 큰 차이다. 그렇다면 방식은 신도시보다 원도심과 시가지의 재구성 이슈로 무게 중심이 쏠린다. 난개발, 반환경, 고가격 등에 맞서 신도심의 자리를 물려준 우선권을 인구 감소를 내세워 새롭게 장악할지 관건일 것이다. 물론 큰 틀에서는 또 다른 신도시도 개발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신도시를 유령화할 수 없으므로 일기 신도시를 가꿔나가는 방식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도쿄의 경우 원도심은 수직도시로 불리며 단일 공간의 공공, 상업, 주거, 교육 등 생활 인프라를 결집시킨 방식으로 수축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이것이 큰 건물 하나의 생활 인프라가 모두 집결된 콤팩트 시티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아파트 안에 형성된 커뮤니티 등 비슷한 풍경과 조짐이 보이고 있다. 머지않아 한국도 15분 거리로 불리는 콤팩트 시티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은퇴자 1700만 명 시장을 노려라. 60년대생을 위한 시장의 대응은 이미 시작됐고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진화시키려는 실험에 주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와 유사하면서 시니어 마켓이 구체화된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시니어 마켓을 둘러싼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그 결과 60년대생의 소비 취향을 분석하며 일상적인 재화의 쇼핑은 물론 유통과 금융까지 가세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3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 고령 인구 현역 인구답게 60년대생의 미래 욕구까지 장악한 분위기다. 한국도 시간 문제다. 당분간 한국 사회의 생존과 성장은 60년대생이 어떻게 장악할지 그 여부에서 엇갈릴 전망이다. 90년대생에서 60년대생으로 이동하는 것은 예고된 트렌드이기도 하다.
가령 사업 모델을 입시 교육에서 평생 교육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연령 구분을 없앤 평생 소비형을 강조하는 마케팅 혹은 60년대생 타깃의 라인업을 강화하는 흐름이 보인다. 새로운 중년 세대를 포섭하는 게 한국보다 빨랐던 일본은 더 구체적이다. 60년대생인 5060세대와 90년대생인 2030세대만 비교하면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까지 소비력이 역전됐다. 간판 상품의 판매 전략도 바뀌고 있다. 안경, 자동차, 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60년대생을 의식한 라인업이 드러난다. 안경은 학생 위주의 근시 대응에서 노안 대비로 수정했고, 스포츠 클럽도 이용자 수는 청년 중심에서 60년대생으로 역전된다. 아직 고민하는 기업이 많지만 무시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체감적인 장수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신상품을 설계한다. 미쓰이스미토모는 일본 은행 중 최초로 별칭 장수 연금인 톤틴 상품 종신 연금보험을 내놨다. 일본 생명보험도 업계 최초로 톤틴 상품 그랜 에즐 출시에 주목받았다. 노무라 증권은 연 3% 목표 이자를 설정, 60년대생의 눈높이에 맞춘 장수 투신으로 맞대응한다. 60년대생의 발굴은 불황을 극복할 힌트 중 하나다. 고용과 내수 확대의 디딤돌로 활용하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년이 미래의 노년이라면 60년대생의 패턴 장악은 초고령화의 바로미터로 좋다. 소수의 변방에서 활동하는 고객이 아닌 강력한 신생 타깃으로 매스 수요에서 이탈한 최초의 고객이기도 하다. 사실 90년대생의 소비도 선배 세대 끝자락에 변형된 소비 행태에서 잉태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젊음과 늙음의 가운데에 선 60년대생은 의미심장한 세대다. 샌드위치 비유처럼 그들의 선호 가치와 채널 환경을 양방향으로 두루 반영하는 게 좋다. 한편 60년대생은 제도적 변화를 경험할 확률도 높다. 곧 맞이할 65세 정년 제도가 60년대생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가 맞물려 기존의 복지 모델은 유지되기 힘들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데 그렇다면 더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정년 연장 루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60년대생은 대부분 국민연금의 만액 조건 20년을 갖췄고 고도 성장기에 수혜를 입은 덕에 소득 비례형의 연금 납부액마저 상당한 수준인데다 맞벌이까지 감안하면 연금 재정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들이 받을 연금까지 계산하면 시니어 시장의 크기를 짐작할 만하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년 연장은 안전장치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대기업, 공무원 등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 된다는 점은 함정이다. 절대 다수는 정년 퇴직 없이 그보다 이른 나이에 현장을 이탈할 수도 있다. 이들의 파이도 꽤 있다. 늘어난 평균 수명까지 감안하면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거나 적극적인 창업으로 내수 시장에 도전하는 길이 대부분일 것이다. 다행히 서비스 기본법 등 내수 산업을 키우려는 변화의 양상은 목격되고 있다. 단 전체적인 퇴직자의 취업 창업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유실버 세대의 나 혼자 잘 산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인구가 20% 이상이라는 뜻의 초고령 사회는 추계를 앞당겨 2에서 3년 후면 닿을 것이다. 60년대생의 선배 그룹이 중심이 된 유실버 세대의 시장 장악력도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 60년대생의 초고령화에 대응할 전략을 위해서도 유실버 세대의 동향과 욕구 분석은 필수다. 이 현상은 고객 분화가 전제된다. 신중년 60년대생과 신노년 유실버 세대의 구분이 그렇다. 60년대생이 초고령화에 접어들면 시니어 마켓은 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 고령화율 30%대에 육박하는 일본의 시니어 마켓 성장 규모가 남다른 것만 봐도 그렇다. 시니어 마켓에 대응하자면 면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60년대생과 겹치지 않게 고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타진하는 선진국도 적지 않다. 현재 노인 기준인 65세는 1889년 독일 제상 비스마르크가 고령연금 도입 때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유엔은 1950년 세계 인구 고령화 1950에서 2050 보고서에서 65세를 고령 기점으로 봤다. 이 기준이 지금껏 흘러왔으니 시대 변화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연령 상한은 세계적 흐름이며 이는 결국 국내 고령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도 귀결된다. 그래야 고령 인구 근로부터 정년 연장, 은퇴 이슈인 고립, 질병 빈곤 문제도 재수정할 수 있다. 유실버 세대의 집중적 소비는 간병과 의료로 포괄되는 돌봄이다. 요컨대 유병 노후가 전제된 늙음의 비즈니스화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고령 복지가 중심이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벌써 장기 요양보험을 비롯해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 연령을 상향해 적용될 인구를 축소하려는 이유다.
문제는 늙음을 다루는 저부담 고수혜의 공공복지가 원래부터 돌봄 수요의 1%도 안 되는 데다 99%는 영세한 민간 파트의 산업처럼 여겨지며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 틈새 시장이 돌봄의 시장화다. 돌봄 사업은 확장성이 좋다. 시설 간병, 주간 간병, 방문 간병, 복지용구, 배달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아우른다. 세부적인 영역 또한 배식 서비스, 지킴 서비스, 가사 대행 등 본격화된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별로 시장의 수요가 다양화되었는데 보통 간병 예방을 위한 헬스케어와 식품 유통의 수요가 많고 아프면 돌봄 단계의 생활적 수요로 넘어온다. 기술 혁신으로 IT나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도 나날이 진화된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대행, 보조수단은 관련 산업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이 업종마저 신규 진입하며 영역별 차별화를 위한 M&A 등 사업적 동맹도 일상적이다. 한국은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진출이 필두일 것이나 아직 초기 단계다. 뒤집어 말해 더 큰 기회가 아직 있다. 일본은 거대 인구가 수명 연장과 내수 토대 등과 맞물려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이 업종 서로 다른 업종인 기업이 기술이나 판매력을 교환하여 약점을 보완하는 경영 방식에서의 진입, 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업태 진입과 업태 확대 등이 그렇다. 이 업종은 부동산, 물류, 오락, 경비 업체 등의 도전 사례가 많다. 기존 사업자는 주력 산업과의 연관성을 내세워 간병업계에 진입해 덩치를 키운다. 일본 업계의 쌍벽인 소니와 파나소닉 등 가전 업체조차 간병 산업에 뛰어들 정도다. 소니는 간병 사업 전담 자회사인 소니 라이프케어를 내세워 다양한 유료 노인홈 민간 시설을 자회사로 삼는 전략을 내놨다. 파나소닉은 간병에 특화된 주거 공간을 내세워 건강, 금전 능력별 차별화를 꾀했다. 뉴실버 세대의 소비 시장은 욕구별로 다양한 맥락에서 발굴할 수 있다. 범용제부터 사치제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해도 대체적인 욕구 발현은 단계별로 연결된다. 먼저, 최소한의 기초 수요는 가장 범용적인 시장성을 갖는다. 의식주가 계속되는 한반복형 생활필수품은 소비될 수밖에 없다. 키워드는 삼시세끼, 구매 대행, 안부 확인, 가사 대행 등으로 정리된다. 기초 수요가 완비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픈 무병장수의 길을 향한다. 예방운동, 간병 대책, 전용 주택, 사후 준비 등의 키워드로 압축된다. 생활과 건강이 일정 부분 실현되면 관계적 소비가 발생한다. 독거 생활일지언정 연결을 통한 심리, 관계 안전망을 다지고자 가족주의, 손자 사랑, 효도 상품, 황혼 인연 등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짙다. 다음은 생활의 유희로 노화 방지, 취미 학습, 추억 반추, 행복 대상 등의 소비 의지가 심화된다. 한 발 더 진전하면 적극적인 자아 실현으로 희망을 길게 가져가려는 수요로 발현된다. 잘 살았고 더 잘 살기 위해 이동할 권리, 여행, 거주 이전, 자산 운용 등 액티브 시니어의 특장점을 발휘한다. 한국도 새로운 중년 세대를 보건대 노년 소비의 잠재력은 클 것이다. 50%에 육박하는 상대적 빈곤율로 고전하던 옛날의 노년과는 달라졌다. 가령 백화점 AK 플라자 분당점은 업계 최초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전용 스터디 클럽을 열었다. 5070세대 매출이 40%에 육박하자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설치했다. 심리학, 일본어, 서양 미술사 등 교양 강좌의 수강생은 나날이 증가한다. 매출 효과도 실현되었고 수강생 평균 구매액이 일반 회원보다 높다. 실버 편집숍에 실패한 롯데백화점은 젊고 날씬하게 보이길 원하는 유실버 세대의 심리를 읽고 체형 보정 청바지로 반전에 성공했다. 내용은 실버라도 포장은 젊음으로 마케팅했다. 또한 돋보기, 안경줄 등 노년의 전유물 같았던 상품에 세련된 디자인을 덧입혀 기능적 물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올드 이미지를 없앤 이플루비도 뉴실버 세대의 감성 파악에 성공한 사례다. 이렇듯 뉴실버 세대의 발굴이 지속되면 큰 시장이 설 날도 머지 않았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혁신과 친해져라. 부자가 되려면 디지털 혁신과 친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챗GPT가 나오면 부지런히 써보고 유튜브를 보며 따라 해봐야 한다.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연구원이든 아티스트든 상관없다. 급격한 변화는 늘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더라도 디지털 시대의 가능성을 폄하하거나 부작용으로 여기던 사람들치고 부자가 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 10년 후엔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디지털 역량을 가질 것이고 디지털 문명의 진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IT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IT 양극화 문제는 벌써 글로벌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모두가 AI 개발자와 반도체 연구원이 될 수도 될 필요도 없다. 사람은 저마다 역량도 다르고 잘하는 분야도 다르다. 또 여태껏 살아온 삶의 방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미래를 향해 선을 긋고 길을 내느냐다.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분야에서 어떻게 남다른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느냐는 순전히 내가 아는 세계관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언급했듯 메타 인더스트리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향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부족한 지식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커뮤니티에 가입해 인맥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시간 투자는 필수다. 물론 좋은 경험과 휴식, 일과 놀이의 밸런스는 필요하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다면 좋은 휴식이 될 수 없다. 불안함은 내가 가진 꿈이 나를 자극하는 내면의 소리다. 꿈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명 시대의 기준은 똑같이 적용된다. 실력이 곧 정이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지만 과거처럼 자본과 방송 권력을 가진 대기업이 불공정하게 독점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아직 횡포를 부린다고 하지만 기업은 이미 ESG 경영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SNS의 악당으로 도배되는 일을 굳이 선택하지 않는다. 거대한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대중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MZ세대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패션, 화장품, 음식, 디자인, 웹툰, 유튜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제법 큰 성공을 거두는 청년들이 등장하고 있다. 10억이 넘는 메타 세상에까지 인기가 이어져 폭발적 성장을 만드는 글로벌 스타트업들도 수두룩하다. 지금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을수록 안정된 길만 찾으면 오히려 그 선택이 나를 위태로운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면 앞으로는 안정된 직장이란 게 제대로 존재할지 모를 일이다. 현재 사회의 표준을 정하는 리더인 5060대는 디지털 문명을 이해하기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들이 더 나이 드는 10년 후에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디지털 문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판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디지털 문명의 성공 사례를 학습하고 그들이 걸었던 길에서 힌트를 얻어 내 미래의 부를 디자인하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오랜 역사가 증명하듯 혁신과 도전의 부의 기회가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내 무기를 극대화하라. 나의 분야를 찾고 몸값을 키우며 준비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자신이 하는 일로 큰 수익을 내거나 자신의 일 혹은 제품이 확장되어 알려지는 것부터 부자가 되는 길의 시작일 것이다. 모든 부자는 높은 소득에서부터 부를 축적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다. 또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신이 혹은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이며 그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격 혹은 연봉을 받고 팔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회,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시장이 돈을 내고도 쓸만한 유형, 무형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를 쌓을 수 있다. 자기 적성을 찾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았다면 성실함을 무기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꼭 한 가지 일이 아니더라도 더욱 다양한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과거처럼 대기업이나 유망한 IT 회사에 다닌다고 전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시대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또 다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SNS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파는 인플루언서들을 보라. 자신이 아니라면 자신 혹은 회사가 만들어낼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명해지는 것도 돈을 크게 벌 기회다. 유명하다는 것은 단순한 마케팅의 결과가 아니라 그 제품과 서비스가 갖는 고유한 시장 경쟁력이 표출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 40대를 지나 50대에 접어들면 언제 돈벌이가 끝나도 이상하지 않다. 운 좋게 유지된 건강과 직장이 예고도 없이 단절될 수도 있는 시점이다. 시대가 변화하여 예전과 달리 중년은 아직 젊은 청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면 앞으로 몇십 년을 버텨야 할지 인지해야 한다.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즉 인생의 장기전에 돌입했을 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야 한다. 훗날 중년에 접어들면 모든 사람이 직장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는다는 마음가짐, 본인만의 몸값을 유지할 방책이 필요하다. 점점 다분화되는 사회는 예전처럼 하루하루 먹고 살던 고정관념을 거부한다. 평생 써먹을 본인의 무기를 구체화해야 한다. 아직 기회는 많다. 잘 살려면 멈추는 때를 알아야 한다. 부자가 되는 길에도 여정이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과몰입해야 하는 때가 있고 어느 시점이 되어야 본인이 만족하게 될지를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성처럼 돈만 쫓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김작가 TV 채널은 유튜브를 시작한 후 5년 만에 구독자 183만 명이 되었다. 크리에이터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비즈니스 확장성을 논하는 수많은 제안이 온다. 강좌 플랫폼을 만들거나 출판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테니 같이 상장의 모델로 회사를 키워보거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기회가 오는 시기에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 지점이다. 즉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벌어야 하는 쳇바퀴를 언제 어디까지 굴려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구독자가 96만 명일 당시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100만 명이 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100만 명이 넘으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싶었다. 그랬더니 100만 명이 넘으면 그 다음에 200만 명을 넘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목표 있지 않느냐는 물음이 돌아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이 유튜버라면 100만 명이란 수치는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경력인데 다음 목표를 묻는 일이 자연스럽다는 게. 그래서 다시 대답했다. 저는 정말 구독자 100만 명이 목표고 달성하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독자 100만 명인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 또한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아서요. 김작가 TV에 출연한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의 말씀이 이런 생각을 잘 정리해 주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삶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이기에 소개한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영양 상태도 괜찮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자원 측면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가족 및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삶을 사는데 기본적인 기능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오로지 돈만 신경 쓰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대부분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100점 만점 시험에서 과목이 10개인데 한 과목만 60점 미만을 받아도 과락이 되어 그 시험에 통째로 탈락되기도 하잖아요. 그와 비슷해요.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한 가지 요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신체 기능이 나빠서 침대 밖으로 못 나오고 외출하지 못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죠. 이 기능은 가장 낮은 녀석이 다른 것들을 끌어내리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체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인지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외출할 수 없고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되는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지 기능은 멀쩡해도 근육이 너무 빠지면 집 밖에 나갈 수 없죠. 저는 이걸 과락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한 요소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총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에 딱 하나의 요소인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건강, 관계 등이 다 60점 이상 유지되고 가능하면 60점이라는 선보다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필요하겠죠.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하고 가족들도 챙겨줘야 되는데 오로지 돈만 신경 쓰다 보니까 나머지 요소들이 망가집니다. 그게 한국 사람 대부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김작가 TV에서 업로드하는 영상 개수는 한 달에 약 80에서 100개, 1년으로 치면 약 1000개다. 수많은 전문가들, 그들과의 유익한 이야기 중 2023년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 중 하나로 위의 이야기를 꼽은 데는 이유가 있다. 필자는 남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37년 동안은 큰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38세에 시작한 유튜브에서 행운을 얻어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순자산 기준 상위 1%가 되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부자는 아니다. 자연스레 주변의 경제적 자유를 넘어 큰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돈이 많으면 꽤 많은 불행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그렇게 많은 부자 중에 내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해하는 사람 또한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만족감의 부재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영역에 시간을 쏟지 못해 가족과 멀어지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부자가 되어도 자신보다 더 큰 부자를 만나 끝없이 비교하는 불행의 늪에 빠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건 부자가 된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여전히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쏟고 있다는 것이었다. 목표가 있고 고군분투하여 도달했다면 만족하는 시기도 필요하다. 거기서 멈춰도 좋고 잠시 여유를 가지면서 더 큰 목표를 세워도 된다. 필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서 스스로 내려오기로 결심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열심히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건강을 깎아가면서 인간관계와 가족도 챙기지 못하면서 일에 몰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튜브를 시작한 후부터 인생의 90% 이상이 유튜브였다. 찾아온 기회들을 살리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체중이 늘고 허리에 통증이 오는 등 건강을 잃었다. 이제는 일상에서 건강과 인간관계의 비중을 늘렸다. 이 시간을 일하는 데 쏟는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20에서 40대 젊은 시절에 체력이 받쳐줄 때는 나의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의 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인생의 방향에도 중력이 있는지
한번 돈을 벌어 그 맛을 본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찾은 뒤에도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그 사람은 정말 자유를 찾은 것일까? 물론 일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서 자아실현까지 할 수 있다. 심지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행복까지 느끼는 사람일 것이다. 좋아하는 일로 2에서 3년 짧고 굵게 벌어 은퇴해서 편하게 산다는 마음가짐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에 좀 더 오래 함께 일하고 싶다는 부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정의원 교수는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부자의 길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경고도 주었다. 만약 몸이 안 좋아 15년, 20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병간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면 내 삶이 20년 날아가는 거죠. 살아있더라도 삶의 질이 낮을 겁니다. 나아가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꽤 많이 나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일도 못하고 의료비도 지출되니까요. 100세 시대이기에 꽤 많은 인생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먼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다른 것들이 보여요. 돈만 보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 곳곳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많다. 물론 돈은 자본주의 시대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돈을 잘 벌기 위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꽤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한다. 저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돈을 번 시점에는 만족하는 순간도 깨달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말자. 자칫 잘못해서 돈만 아는 소위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머니 트렌드를 읽은 후 무엇을 해야 할까?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머니 트렌드 2024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머니 트렌드 2023 이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큰 포부를 안고 시작한 시리즈를 올해도 무사히 낼 수 있게 도와준 독자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태익 작가님과 함께 기획하고 더 다채로운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주식에는 더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를, 부동산에는 최상욱 애널리스트를, 테크에는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부총장님을, 인구 노후에는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전영수 교수님을, 경제전망에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을, 사회 트렌드 분석에는 김용섭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2024년 돈의 흐름이 어떨지 감을 잡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책을 집필하며 문득 머니 트렌드 2023 이 독자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식 투자에, 어떤 분은 부동산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겠지만 주식 종목과 부동산 지역을 딱 짚어주는 책은 아니기에 내 손에 잡히는 큰 돈은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돈을 대하는 태도와 올바른 투자관을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세계와 한국의 돈 흐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관한 교양과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전하고 있습니다. 돈을 불러오는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디지털 문명 시대가 포착한 부의 기회, 메타 인더스트리의 등장, 비전 프로의 존재감과 영향, 꺼지지 않는 중고차 시장 등 다양한 정보가 가득하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 한 가지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경영 도서는 다른 분야와 달리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테크 측면에서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단순한 알을 넘어 내 삶에 돈이 될 키워드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57가지의 머니 키워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중 한 가지 방법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메타버스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VR 사업에 뛰어들어도 될까요? 반려동물과 관련 없는 사람이 펫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잘하고 있는 일에서 한 칸 옆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그게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경우 그 중에서 6장 전영수 교수님이 언급한 은퇴자 1700만 명 시니어 마켓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베타 테스트를 위해 김 작가 TV 유튜브 채널에 건강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단 몇 개의 영상만으로 조회수는 총 600만 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노후 및 건강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저성장 국가로 향한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의 흐름은 개인이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개인이 저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영수 교수님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구 감소 국가가 된 일본은 이 논리라면 성장 자체가 어렵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춰 성장세를 나타낸 기업, 업종이 적지 않다. 저출산처럼 육아 및 취약 연령의 냉정한 절대 감소에도 혁신적이며 지속적인 수익으로 변화시킨 업종도 상당히 많다. 모두가 성장하는 고성장기보다 저성장기의 이 책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성장기에 성장할 산업에 큰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실버 산업은 한국에서 이제 막 성장기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고 전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부터는 고령화율 20% 초고령 사회로 무게 중심이 넘어갈 것이다. 1955에서 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상징인 58년 개띠가 경제활동인구 분모에서 피부양인구 분자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 해에 약 70만 명이 고령 인구로 가세하면 사회적 영향력과 부담감은 커진다. 그래서 필자는 새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힘을 쏟으면서 이 책의 키워드를 적용해 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한 분야이기에 성공 확률 또한 높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도 머니트렌드 2024를 책으로만 읽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머니트렌드 2024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다. 둘째, 총 57가지 머니 키워드 중 내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셋째, 단 한 가지 키워드를 선택해 내 일이나 사업에 적용한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이 책에서 말하는 전략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 삶에 녹일 수 있다면 단순히 재테크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머니트렌드 2024 이야기를 솔선수범하여 2024년 말쯤 그 새로운 시작과 결과를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선택한 2024년 머니 키워드의 결과 또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